3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1학년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독서의 5가지 방법,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5가지 독서 방법이 범주화되어 있는데, 사실적 읽기라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정보 전달의 글에서 우리가 이 독서 방법을 채택을 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의 객관성과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그것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게 되죠. 추론적 읽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A라는 어떤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사건 또는 현상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비판적 읽기는 대부분 이제 필자의 견해나 의견 또는 주장이 담긴 글을 읽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지 않고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떤 신념에 근거해서 그것이 수용할 만한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는 독서 방법이에요. 4번째 감상적 읽기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 문학 시간에 4번째 이 감상적 읽기 방법을 채택해서 공부를 했었죠. 감상한다는 것은 문학 영역에서 대부분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할 때 이 독서 방법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감상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니면 문학 장르에 따라서 감상 방법 자체가 달랐죠. 그래서 4번째 감상적 읽기는 문학적 읽기에서 주로 활용을 합니다. 5번째 창의적 읽기라는 독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내용의 재구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것을 물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나의 관점이나 나의 시각 하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성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독서 방법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창의적 읽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5가지 독서 방법 중에서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적 읽기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독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우리 교과서 몇 쪽을 보시냐면 44쪽을 잠깐 볼까요? 책 읽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독서는 단순히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오네요. 독자가 글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사고활동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재구성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능동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새롭게 내용을 여러분이 사고와 관점에 입각해서 창조해내는 것. 그것이 능동적인 독자의 어떤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독서 방법에 동원되는 독서 방법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의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방법. 재구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선생님이 창의적 읽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5가지 읽기 방법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독서 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하는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 즉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실적 읽기에 해당한다. 2번째, 숨겨진 내용을 추론한다. 아까 선생님이 A라는 사건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B라는 사건이나 현상, 즉 새로운 사건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론적 읽기의 범주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번째 독서 방법,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이념을 비판한다.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이념을 비판한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가치에 비추어서
그것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비판적 읽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또한 글의 내용에 공감하며 감동하는, 자, 문학적 독서 방법이었죠. 자, 공감하면서 감동하는 감상적 읽기가 있었고요. 글을 읽고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떠올리기도 한다. 자, 창의적인 해결 방안. 자, 창의적 해결 방안을 떠올리기도 한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창의적 읽기라고 한다는 거죠. 자,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의 독서로 창의적 독서, 창의적 읽기가 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가지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자,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독서의 목적과 글의 특성에 맞는 자, 적절한 독서 방법을 적용하여 자, 글을 읽는 활동을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해본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실적 읽기의 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적 읽기의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소단원에서 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생각 열기 부분을 볼까요? 자, 글의 내용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글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할 만한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특정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접할 때 자, 그것의 중심부가 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이 주변부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대부분은 그 주변부가 되는 내용이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부연 설명인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어떤 내용인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지금 여학생이 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글의 내용을 나뭇잎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나뭇잎에서 굵은 인맥은 중심 내용, 자, 그리고 가는 인맥은 세부 내용 혹은 뒷받침 내용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줄기, 자, 이런 줄기 부분, 이 줄기 부분을 우리가 중심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자, 중심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이런 인맥, 가는 인맥들 있죠. 자, 이런 인맥들을 우리가 세부 내용이라고 자, 할 수도 있다. 이해하기 쉽게 나뭇잎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해줬죠. 자, 그럼 이런 사실적 읽기에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내느냐.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사실적 읽기의 바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적은 없나? 자, 사실적 읽기의 목적. 자,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사실적 읽기의 개념을 지금 내려주고 있어요. 자, 사실적 읽기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볼게요. 자,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확인하면서 읽는 활동이다. 자,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확인하면서 읽는 활동이다. 자, 그래서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 글을 읽어나가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대개는 사실적 읽기가 정보 전달의 글을 읽는 데 동원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읽기 방법이다. 자, 사실적 읽기가. 자, 그래서 사실적 읽기에서는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해야 하고 글의 형식과 관련하여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단원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소단원에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나타내려고 하는 핵심적인 생각이 중심 내용이다. 자, 글쓴이가 나타내려고 하는 핵심적인 생각이 바로 중심 내용이고, 자, 중심 내용을 더 압축한 것. 자, 이러한 중심 내용을 하나의 문장 정도로 더 압축한 것이 바로 주제라는 거예요. 자, 주제는 보통 글의 화제와 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결합하여 뭐뭐는 뭐뭇이다와 같은 문장으로 나타낸다. 자, 실제 이러한 어떤 문장의 구조를 취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 실제 중심 내용이 숨어 있기도 하고, 자, 이런 숨어 있는 드러나지 않는 주제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어떤 구조 자체가 주제를 드러내는 절대적인 문장 구조는 아니다
라는 것,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문장 형식을 취한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글의 제목을 주의 깊게 살핀다. 중요한 전략이죠. 자, 글의 제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 내용이네요. 자,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자, 글의 제목을 살피고 내용을 요약해보는 활동들. 자, 이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두 가지 독서 전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전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글의 제목. 자, 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 내용을 유추 또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글의 제목이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니까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에 관한 내용이 전개되겠군. 또는 그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겠군. 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겠죠. 자, 하나의 문단 또는 하나의 글을 요약해 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압축할 수 있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독서 전략이 바로 사실적 독해, 사실적 읽기에서 주제를 파악해내는 전략들이다 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보면 글을 요약할 때에는 우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하고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후 중요한 내용을 선택해 이를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사소한 내용은 삭제하고 하위 세부 내용은 상위 수준의 말로 일반화하여 진술하며 내용의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뭐가 진술이 됐냐면 글을 요약할 때 요약하는 방법, 세부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거예요. 자, 글을 요약하는 방법. 글을 요약할 때는 자, 첫 번째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한다. 자,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구분하고 세부 내용을 구분을 해야 핵심 내용만 추출해서, 즉 중심 내용만 추출해서 여러분이 한 편의 글을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용들 사이 관계를 파악한 후 중요한 내용을 선택해 이를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한다. 중요한 내용을 선택해 이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활동 두 번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사소한 내용을 삭제한다. 자, 글을 요약하기의 세 번째 방법 전략이에요. 자, 하위 세부 내용은 상위 수준으로 일반화한다. 자, 그러니까 하위 어떤 세부 내용은 즉 구체적 어떤 진술을 추상화된 또는 상위 수준의 일반적 진술로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자, 하위 세부 내용은 상위 수준의 말로 일반화하여 진술하고, 자, 그리고 중심이 되는 주요한 내용을 앞서 배치한다. 자, 그리고 세부적이고 덜 중요한 내용을 뒤에 배치하는 등 내용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 요약하기 활동의 전략들이에요. 첫 번째,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한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선택해 이를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세 번째, 중복되거나 사소한 내용은 삭제한다. 자, 네 번째, 하위 세부 내용은 상위 수준의 말로 일반화하여 진술한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의 순서를 조정한다. 자, 이것이 요약하기 전략이라고도 해요. 자, 요약하기 전략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는 전략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 전략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특정한 국어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들,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꼼꼼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한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선택해 이를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하고, 자, 중복되거나 사소한 내용은 삭제하고, 자, 하위 세부 내용은 상위 수준의 말로 일반화하여 진술한다. 자, 그리고 내용의 순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요약하기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파악하기. 자, 글의 구조, 예를 들어서 글의 구조라고 하면 여러분 설명문에서는 처음, 중간, 끝의 구조, 논설문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 우리 소설에서는 어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 또 수필에서는 체험과 깨달음의 구조, 이런 일정한 어떤 구조들이 있어요. 글에는. 자, 그런 어떤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의 전개 방식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용 전개 방식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자, 1학년 국어 시간에 배웠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용 전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봤었죠. 정태적 내용 전개 방식과 동태적 내용 전개 방식. 이 용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정태적 내용 전개 방식에 예를 들어서 뭐 비교, 뭐 대조, 분류, 예시, 뭐 정의, 이런 어떤 내용 전개 방식들이 있었고, 동태적 내용 전개 방식에는 인과 과정, 이런 어떤 내용 전개 방식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내용 전개 방식들이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적 독해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글의 내용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글을 쓰는 목적이나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경우 글의 구조가 비교적 체계적인데,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부분이네요. 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의 경우에는 머릿말, 본문, 맺은말. 자, 논설문의 경우에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죠. 서론, 본론, 결론, 이러한 어떤 구조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러한 어떤 구조가 체계적이면서 단순한 구조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글의 구조와 함께 내용의 전개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자, 내용의 전개 방식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의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왜 필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진술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글의 세부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는 서사, 과정, 인과. 자,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설명했었죠? 정태적 내용 전개 방법. 자, 정태적 내용 전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세부 내용을 전개하는 분석이라든가 묘사, 분류, 예시, 정의, 비교와 대조, 유추, 이러한 방법들을 선생님 아까 잘못 설명했네요. 자, 위에 서사, 과정, 인가가 동태적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수정을 합니다. 동태적 내용 전개 방식이었어요. 서사, 과정, 인과. 자, 이러한 어떤 시간 흐름과 상관없이 세부 내용을 전개하는 이러한 내용 전개 방식을 우리가 정태적 내용 전개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이 여기에서 보니까 자,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유무죠. 자, 시간의 흐름을 따르느냐 아니면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전개되느냐. 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자, 동태적 내용 전개 방법과 자, 정태적 내용 전개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의 이야기 전개를 말하고, 과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느냐를 말하고,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죠. 자, 어떠한 특정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세 내용 전개 방식이 다 뭐라는 거예요? 동태적 내용 전개 방식이다.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 과정은 절차,
자, 인과는 방금 선생님이 원인과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뭐 이야기라고 해도 되고요. 사건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세 가지가 모두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분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이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을 세부적으로 쪼개어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 또는 현상 또는 사물, 세부적으로 쪼개어 본다. 진술한다. 자, 묘사라는 건 여러분 문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묘사라는 것은 뭐였나요? 묘사라는 것은 굉장히 상세하게 그림 그리듯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하게 그림 그리듯 자세히 진술하는 방법이에요. 자, 분류는 뭐예요? 분류라는 것은 범주화를 시킨다는 거죠. 자, 범주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물 또는 현상을 범주화한다는 범주화 하여 나누어 본다는 거예요. 자, 예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예시라는 내용 전개 방식은 어땠어요? 자, 사례를 들어서 특정 사례를 들어서 내용의 이해를 돕는 진술이에요. 내용의 이해를 돕는 진술 방법입니다. 자,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정의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 또는 사물의 개념을 진술하는 겁니다. 개념을 진술해 주는 거예요. 자, 비교와 대조는 약간 같이 묶었는데, 자, 비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통점을 진술하는 겁니다. 두 사물의 공통점 점을 진술해주는 내용 전개 방식이죠. 자, 대조라는 것은 차이점을 진술합니다. 두 사물의 차이점을 진술하죠. 차이점을 진술해주는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유추라는 것은 여러분 문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유추라는 것은 유비출이 준말이죠. 자, 이것은 원래 정식 명칭은 유비출이에요. 자, 유비출이라는 것은 뭐냐? 자, 유비출이라는 것은 원래 정식 명칭이 유비출인데, 자, 이 유비출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친숙한 A라는 사건 또는 사물을 바탕으로
자, 낯선, 우리가 잘 모르는 낯선 B라는 사건 또는 사물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타적 내용 전개 방식과 정타적 내용 전개 방식의 구체적인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자, 사실적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자가 왜 이러한 내용 전개 방식을 채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할 때는 글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글 전체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할 때는 글의 화제나 내용, 글의 전개 방식을 알려주는 담화 표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실적 독해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글의 구조,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됐다면, 첫 번째, 김정태, 홍성욱 님의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설명문 한 편이 나와 있어요. 이 설명문 한 편을 읽어보고,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이 설명문의 전체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각각의 문단의 중심 내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요약하기 활동의 어떤 전략으로 배웠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어떤 위계화라든가, 그리고 요약해보는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각각의 문단에서 어떤 전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약하기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의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것인지, 또는 여러 문단을 어떤 요약 전략을 활용해서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사실적 독해의 활동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태, 홍성욱 님의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설명문 한 편을 보게 될 거예요. 앞서 선생님이 설명문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머릿말, 본문, 맺은말 또는 처음, 중간, 끝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시작을 합니다. 구조 자체가 선생님이 아까 머릿말, 본문, 맺은말이라고 있는데 머릿말이라는 처음 부분의 진술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소수의 시민운동가나 대한운동가에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적정 기술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대한운동가라는 말이 나왔네요. 대한운동가의 정의가 내려져 있죠. 기존 제도, 관습,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었대요. 중심 화제죠. 적정 기술 중심 제재입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적정 기술이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제3세계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자 전통사회의 기존 조건들과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의 기초가 되었던 어떤 중간 기술의 어떤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어는 이라고 언급한 걸로 봐서 이 부분의 내용 전개 방식은 뭐가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예시 내용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학자 슈마어의 어떤 발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제3세계 빈곤국에 필요한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으로 중간 기술을 제안하였다. 자, 그래서 중간 기술이라는 핵심어가 또 제시가 됐습니다. 자, 중간 기술의 개념 정의도 내려줬어요. 자, 중간 기술. 자, 제3세계 빈공국의 필요한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의. 정의의 내용 전개 방식을 취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적정 기술 운동의 기초가 된 그의 제안은 종종 뭐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대안 기술. 또는 적정 기술로 표현된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적정 기술로 표현되는데 지금은 후자, 즉 어떤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설명했던 바대로 중간 기술, 대안 기술, 적정 기술. 자, 중간 기술, 대안 기술, 적정 기술이 다 유사한 용어인데, 자, 지금은 이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머릿말 첫 번째 문단은 적정 기술, 대안 기술, 중간 기술의 등장 배경이라든가 그것의 개념을 내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본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머릿말 본문 맺은말 중에서 본문 첫 번째 부분이 이어지게 돼요. 자, 보면 이후 적정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다라고 했어요. 적정 기술의 개념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정의 그리고 개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바커는 적정 기술을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로 정의했대요. 바커가. 자, 바커라는 인물이 적정 기술을 인간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로 정의를 내렸대요. 자, 그래서 바커의 어떤 정의 방법. 자, 그는 의식주, 건강, 교육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여 주지 못하는 기술은 적정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하위 20%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경제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적정 기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대요. 그래서 바커의 어떤 사례를 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 전개 방식을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커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한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는 적정 기술을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의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를 내렸대요. 자, 넓은 개념으로 정의를 내렸대요. 자, 그래서 국립적정기술센터의 적정기술의 정의는 비용과 규모의 적합성을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기술이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양립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도구와 과정들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을 때 그 기술을 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에서는 세 가지 지금 요건을 든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양립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지역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조건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도구와 과정들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이것을 충족해야 그 기술은 적정 기술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립적정기술센터의 조건입니다. 자, 국립적정기술센터를 어떻게 지금 표현했나요? 약자로 NCAT라고 지금 표현했네요.
자, 두 번째 본문을 볼게요. 자, 이처럼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개념이 변하기도 하지만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꼽힌다고 했어요. 자,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겠죠. 자,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조건은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첫째 뭐래요? 첫째, 적정 기술에 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자, 저렴한 비용을 들었어요. 자, 저렴한 비용이 현지인에게 적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둘째, 두 번째 조건. 둘째,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한다. 자,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적정 기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해야 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자, 셋째. 자, 뭐가 또 필요하대요? 현지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대요. 현지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조건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적정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적정 기술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 네 번째는 뭐래요? 자, 네 번째, 적정 기술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이 간단해야 돼요. 자, 이런 네 번째 조건. 제품이 너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이용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 다섯 번째 조건을 볼게요. 다섯째, 지역 주민이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 주민이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적정 기술은 원칙적으로 대량 생산이 아닌 대중에 의한 생산. 자, 대량 생산이 아니라 자, 대중에 의한 생산. 이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급적 지역에 있는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다. 자, 여섯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조건은 사람들의 협동 작업을 이끌어내며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돼요. 협동 작업을 이끌어내고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됩니다. 자, 적정 기술의 사용은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증대해서 개인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일곱 번째 조건 또 제시를 합니다. 자, 일곱째,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과 시대에서 적정한 기술이 다른 지역과 시대에서는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정 기술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이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자, 이외에도 적정 기술에 갖춰야 할 조건은 추가될 수 있다. 그런데 적정 기술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가운데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해당 적정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된다면 그것은 적정 기술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적으로 필자가 적정 기술의 불가결한 어떤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고용 창출, 이것이 핵심적으로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기술의 요건이라는 거죠.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설정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조건,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가장 근본적인 조건, 지역민의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고용 창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 두 번째까지 오늘 살펴봤는데, 자, 본문 세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선생님이 어떤 특정 과제를 내기보다는 일단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단에 대한 요약하기 활동을 좀 여러분이 수행을 미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데, 자, 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요약하기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약하기 전략에 따라서 아까 살펴봤던 요약하기 전략에 따라서
본문 첫 번째 이 두 번째 파트 이 부분. 자, 2번과 3번의 요약하기 활동을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릴게요. 자, 3번 세 번째 문단 요약하기. 자, 2번과 3번을 요약하는데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요약하는데 요약하기 방법과 절차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드렸으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두 문단을 요약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